(1923년) 일제감정기 조선의 심장부였던 이곳 종로경찰서에 한 청년이 사제폭탄을 던졌다. 그는 단신으로 일본 경찰과 격전을 벌이고 장렬하게 순국했다. 교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화한 길목 한복판에 작은 표석 하나가 자리하고 있네요. 한 청년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니까 그날의 현장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지 않네요. 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곳은 일본의 무단 통치의 중심지였던 종로경찰서가 있던 곳인데요. 전국에 그 악명 높은 곳이 경찰서들이 많지만은 특히 이곳 종로경찰서는 고등경찰들의 본산이어가지고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탄압하는 그런 선봉대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김상옥은 이곳에, 이런 상징적인 곳에 과감히 폭탄을 던지고 불과 며칠 후에 교제동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상옥은 혁신당 광복단에 이어서 이제 상해 의열단에 가입을 한 다음에 무기 구입, 그다음에 유임을 배포 이런 것에 실무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수왕 선생과 더불어서 또 중국의 그 저명한 지식인들과를 교류했던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당시 일본 경찰은 계엄령까지 선포했죠. 김상옥 의거 직후에 서울은 긴장감에 휩싸였게 됐고 김상옥은 이제 지명수배 1호가 됐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 동원된 일본 경찰들이 1000명 이상 됐다고 합니다. 1923년 1월 김상옥이 숨어있던 삼판통집이 발각되었다. 그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일제 경찰과 교전했다. 경찰서 수사 주임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눈 덮인 남산으로 탈출했다. 이때부터 김상옥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1000명의 일본 경찰들과 쫓기는 그 총격전을 벌이고 대담한 투쟁을 벌이는데요. 승리의 목적을 갖추고 도망간다든가 의신처에서 계속 숨어 있다든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한겨울이었던 1월 22일 날 아침에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서울의 4개 경찰서와 기마대, 보병부대까지 투입된 총력전. 격렬한 전투 끝에 김상옥은 스스로 가슴에 마지막 탄원을 겨누고 쏘았다. 그의 나이 34살이었다. 그의 죽음이 민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김상옥 지사의 장쾌했던 그 서울 시가전 영화 밀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아주 강렬하게 재현되기도 했는데요. 네. 양손에다 손을 쥐고 죽어가면서 눈을 부릅떴던 그런 모습은 일본 경찰도 너무 두려워서 시신을 하루 동안 방치시켰다고 합니다. 눈 속에 얼어붙었던 그런 시신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아와서 애도하고 고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상옥은 일본 경찰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겠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항일투사여 존경받는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옥은 체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의열투쟁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살아있는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1945년 7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경성 부민관에서 마지막 의열투쟁의 불꽃이 치솟았다.
강용구, 조문기, 유만수, 우동학. 평범했던 이 청년들이 일으킨 의거는 친일파 박충금의 연설회를 겨냥한 폭파 사건이었다. 교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서울시의회 건물이 바로 경성부민관터였네요. 매일 지나다니는 이곳에 이런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예, 이 경성 부민관 의거는 한국 독립투쟁사에서 아주 극적인 마지막 의열투쟁입니다. 왜냐면은 해방되기 바로 한 달 전밖에 안 되는데 네. 1945년 7월 달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희미해진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악질 친일파 박충금이 주최한 아세아 민족분격대회 연설 도중이었다. 그는 조선인이 일본 대동아 전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침략전쟁 참여를 선동하고 있었다. 부민관을 폭파시킨 그런 사건은 단순히 항의라든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36년 동안의 어떤 이 우리 식민 통치 이것에 종식을 고하는 마지막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 일본 가와사키 공장에 강제 중용되어 끌려갔고 그곳에서 항일 의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수년간의 고된 노역 끝에 탈출하여 서울 관수동에 은신하며 대한애국 청년단을 조직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런데요, 이런 위험한 폭탄은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당시에는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당시 참여했던 동지들 중에는 이런 변전소 공사장에 괄파 인부로 취업했던 유만수라는 동지가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빼와가지고 사제폭탄 2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폭탄을 유도했던 것인데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전날 밤 무대 뒤편 화장실 쪽에 사제폭탄 2개를 설치하였다. 박충금이 연설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당이 흔들리는 폭음과 함께 연단이 폭파되었다. 당시 그 부민관에서의 폭발 충격으로 대회는 중단되었고요. 이 의거는 이 일제 통치 붕괴시키는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광복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네. 이 의거는 단지 무대 폭파에 그치지 않았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민중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저항한 불굴의 정신. 그것이 바로 경성 부민관 폭파 의거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의거는 역사적으로는 성공을 한 거네요. 폭탄은 의도한 대로 터졌고 연설은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일제 패망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통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